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조금은 혁신 등을 통한 강력한 성장이 자연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걸까요? 네. 자, 일단은 그 칠판 통해서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큰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매매를 한두 번 정도 있다가 미국 시장 개장을 하면 한두 번 정도에 그냥 끝내시는 그런 날입니다. 월요일은 여러분 기본적 분석 그리고 저하고 같이 매크로 시장 일단은 분석하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일단 좀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기사를 일단은 들으셨을 거예요. 앵커님도 기사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인데 요거를 일단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일요일 날 주말 특강, 매주 제가 주말 특강을 일단은 하거든요. 주말 특강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일단 들어오시면 매주 일요일 날 제가 주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는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지금 연준은 진퇴양난이다. 진퇴양난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자, 지금 나스닥 일단은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 일봉 차트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죠? 일봉 차트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수가 오른다.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죠. 금리를 낮춰야 돼요, 이제. 금리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금리를 언제 낮춥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춰요. 근데 경제 지표나 노동 지표나 아니면 지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를 굉장히 조금 낙관하는 그런 상황. 자, 경기 낙관 상황입니다. 낙관 상황. 자, 금리가 지금 5.5%예요. 근데 2년 전만 해도 이게 0.25%였거든요. 1년 반 만에 22배를 올렸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금리를 올렸으면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올렸으면 금리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금리를 낮추려면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요. 좋게 보입니다. 자, 금리를 그러면 낮출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금리 못 낮춥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한 2달 전에 주말 특강에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제가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합니다.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2024년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금리를 미국이 몇 프로까지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4.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5.5%니까 1% 내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1%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죠. 이거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경기가 지금 낙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리를 못 내린다고요. 내려봤자 찔끔찔끔밖에 못 내립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고금리예요, 고금리. 고금리의 지속. 자, 포인트 하나. 지금 고금리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자, 경기 사이클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사실 이거 2년 정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1년 반 넘게. 네. 자, 경기는 1번, 2번, 3번, 4번만 아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 곡선은요.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자, 0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가 오늘 조금 월요일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월요일이니까 상세히 매크로 분석 일단 여러분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곡선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1번은 뭡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을 때 쿨다운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로 날아가 버리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휴지, 두루마기 휴지 하나 살려고 수레로 그 막 화폐 끌고 다니잖아요. 집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을 쿨다운을 시켜주는데 가장 잘 먹히는 거, 소위 가장 잘 먹히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에는 약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먹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금리 인상이에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시장에 때려버리는 거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네. 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이번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부작용이 뭐가 나타나시느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시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이 경기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동결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멈추고 리커버리에 들어간 순간까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표, 사이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수십 번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릴 거니까 그냥 수십 번 들으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여러분 가계하고 기업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왜? 기업이 사실은 대출을 많이 땡겨와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죠. 기업이라는 게. 수백억, 수천억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자,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해야 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신규 투자, 신규 사업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이 되고 내가 여기에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 나 돌려줘 라고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네. 그렇죠? 여기에서 더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직원들을 일단은 해고하고요. 무너지는 기업이 있으면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 부작용이 때려지는 게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노동시장에 최종적으로 부작용이 때려지죠. 그게 뭐예요? 이번 사이클입니다. 이번 사이클. 인플레이션이 정상 범위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이번 사이클에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옆에 페드로 좀 가볼게요. 페드 입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2023년 화두가 뭐였습니까? 2023년 후반기 화두가 뭐였냐면 우리가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느냐 혹은 안 오느냐가 굉장히 논점이었죠. 자, 그런데 뭐 일단은 오피셜로는 안 왔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체크하실 건 뭐냐면 오피셜로서의 경기 침체는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부에서 지금에 와서 분석을 하니 1년 전, 6개월 전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죠? 여기 현재입니다. 1년 전, 6개월 전 이때가 경기 침체였다라고 나중에 선언을 하는 게 경기 침체 선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고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미국 경제국에서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가 만약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그렇죠? 9월 가을쯤에 가서 이때 경기 침체였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돼요. 프로세스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페드 입장에서 보면 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왔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물론 대응 늦었습니다. 근데 대응은 늦었되 금리 인상의 속도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했어요.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했죠. 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장 걱정은 뭐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경기 사이클 그려드렸잖아요. 경기 침체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침체예요, 침체. 이 침체가 길고 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얕고 빠르게 가기를 원한다. 이 싸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타난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 랜딩. 여러분들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2년 동안 일어난 일을 제가 20분 만에 서머리를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드 랜딩. 자, 소프트 랜딩은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얕게 오는 거예요. 얕게. 자, 하드 랜딩은 뭐죠? 경기 침체가 깊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노랜딩. 노랜딩. 뭐예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신박한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노랜딩이라는 건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학부 생활하고 지금까지 20몇 년이 흘렀는데 노랜딩이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노랜딩. 침체가 안 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원했죠. 1번 아니면 3번을 원했죠. 왜? 자, 원론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가 얕게라도 오는 게 상식. 그런데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어떤 경기가 조금 탄탄해 보이니 뭡니까? 오지 않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뭡니까? 자, 경기 사이클 다시 그려드리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네. 이게 오지 않고 바로 리커버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믿음에 시장 참여자들은 동조를 하고 있었고, 자, 여기까지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아까 기사 한 번만 좀 다시 그 제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기사 일단 제목 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연준의 최근 문제는 강력한 미국의 경제다라고 되어 강력한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표현을 했죠. 프로블럼이라고. 강력한 경제다. 강력한 경제가 왜? 네. 강력한 경제가 왜 문제가 될까? 자, 요거예요. 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는 언제 한다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죠. 자, 미국의 노동시장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지표 확인해 드리면서 노동시장도 제가 일단 점검을 해드릴 건데 노동시장 견고합니다. 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저번 주부터 새롭게 문제가 된 게 있는데 미국의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됐죠. 네. 이게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2%면. 보통 우리가 1.6에서 1.8 네. 높아봤자 요 정도 봤거든요. 근데 2%가 나오게 생겼어요. 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대출 더 땡기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집 살려고 대출 더 땡기죠.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그럼 뭡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통화량이 증대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대돼서 시장에 돈이 풀린다. 통화량이 증대가 된다. 통화량이 증대가 된다는 건 뭡니까? 돈의 공급이 높아진다. 돈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그 초록창에 검색해 보십시오. 네. 베네수엘라 이미지 치면 뭐가 나오냐면 닭 한 마리 사는데 두루마리 휴지 하나 사는데
지폐를 수레에 트럭에 가득 싸가지고 그거 하나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강력한 경제다. 네. 이 얘기 쭉 기사에 나왔지만 굉장히 좀 어렵고 제가 봐도 어렵거든요. 수요 공급망 얘기 나오고 어려운데 요거 여러분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경기가 좋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를 못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고금리 유지. 자, 고금리 유지됩니다. 그렇죠? 자, 플러스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인플레이션 잡혔나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2%.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 보여드렸거든요. CPI 기준으로 한 1년간 박스권 교착 상태에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3%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CPI 기준으로 9.1에서 현재 3.1까지 왔습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왔거든요, 또.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3.1에서 2.0 가는 게 더 어렵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다른 의견들도 또 듣다 보면은 네네. 그 목표치 자체를 2%가 아니라 조금 더 높게 수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네네. 예상도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네. 사실상 그거는 변수 처리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2%를 처음에 네. 연준에서 2%를 잡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2.0%로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근데 2.0%로 처음 잡았을 때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더 이상 2.0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3.0으로 잡자, 2.5로 잡자. 처음에 그렇고요. 그 1, 2년 전에. 네. 근데 지금 2.0으로 가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여러분 1% 차이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1년에 1%씩 그러니까 명목입니다. 실질은요. 여러분 2% 3%씩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1년에. 엄청나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유지돼요. 고금리 유지된다는 건 뭡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저성장. 자, 고물가, 플러스 고물가, 고금리 고물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뭡니까 이게? 고금리 플러스 고물가. 제가 정말 강조 드리는 그리고 요즘 현대 어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서 정말 피해야 되는 1순위. 네.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디플레가 더 나쁘기는 한데 디플레가 최악이거든요. 일본이 갖고 있는 디플레가 최악이긴 한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버리면 네. 어떻게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고금리입니다. 고금리는 뭐예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죠.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더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유발이 돼요. 또 근데 지금 고물가잖아요. 네. 고물가에 또 고물가가 유지가 돼요. 해답이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에 걸렸는데 네. 자연 치유되는 것처럼 그죠? 자연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약을 조금만 쓰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들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페드는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진퇴양난. 여러분들 한 2,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끝났느냐 금리 인상 안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금리 인상 안 끝났다.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시키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지 금리 인상 자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더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 올해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봐요. 왜?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충분 조건이 아예 없어요. 금리를 인하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인플레가 잡혀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페드는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 지금 못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합니다. 왜?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퇴양난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금리 인상보다는 추후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금리 동결 시스템. 금리 동결 시스템을 수개월간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여러분. 금리 동결 시스템을. 자, 그러면 금리 동결 시스템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상식적으로 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네. 물론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한두 번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왜? 파월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내뱉었기 때문에 금리를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일단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 시나리오로 계속 간다라는 건 자, 금리 동결 시나리오로 계속 간다라는 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인플레가 조금만 더 뛰어도 혹은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뛰어도 뭡니까?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 카드는요. 버려진 카드가 아니고 끝난 카드가 아닙니다. 인플레 안 잡히면요. 무조건 다시 해야 되는 카드예요. 이거는.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9.1%에서 3.1%까지 내려왔어요. 자, 9.1에서 3.1%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페드는 0.25%인 거를 5.5%까지 2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자, 3.1%까지 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떠서 이게 4%, 5%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18개월 동안 파월이 의회 증언 또 하죠. 이번 주에. 의회에서 그렇게 비난받고 요거 얻어먹으면서 했던 그게 다 날아가는 건데 네. 상식적으로 이걸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왜 이렇게 강력한 노동시장과 네. GDP 2%가 왜 새로운 페드의 걱정거리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딱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